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C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C 언어를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뭐라고 할까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통 회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죠. 자,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한테는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그램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 회사는 승승장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와 같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해달라, 저거는 어떻게 해달라, 디자인은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이제 요구하는 회사에서 정리를 하겠죠. 문서상으로 정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나 프로그램 보통 이런 그 고객들 발주 수주를 받는 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IT 솔루션 영업팀 쪽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받았어요. 보통 우리 통상, 야, 고객들의 니즈가 뭐냐? 니즈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시 첫 번째 수행 단계로서 요구사항, 즉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뭐 이상하게 뭐 냉방이 안 되고 뭐 난방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그러한 하드웨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오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그 뒷일이 안 돼요. 뒷일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할 경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꼭 분석을 잘해서 이제 그 뒷단계를 이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알고리즘은요, 문제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요 고객들의 니즈가 우리한테 프로그래머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문제.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서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익히 알려진 알고리즘들도 많지만 여러분들 회사만의 고유의 알고리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사만의 그 고객 회사의 니즈가 맞닥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도 있고 사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즉 그 프로세스에 맞게끔 알맞은 알고리즘을 짤 필요가 있다. 물론 미리 짜놓은 것들은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사규에서 나타내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회사의 사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죠? 대충은 알겠지만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잘 파악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명령의 순서이며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반복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반복문을 써서 그리고 자연어라든지 의사 코드, 순서도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다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순서도가 나옵니다. 순서도가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순서도 같은 경우야 뭐 극히 쓰지는 않지만 순서도를 모르면 일단은 볼 줄 모르면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특정 목록의 문서로 우리가 이제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필요한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목록을 구분하여 표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은 명세서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한번 보죠. 요일별 스케줄 해서 뭐 일요일에는 어떻고 월요일에는 어떻고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그죠? 요일별 그래서 나서 이렇게 요일 그리고 코드 그리고 하계학기 뭐 동계학기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명세서들이 그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이제 요구사항 이거 고객들이 요구를 할 때 그 기업이 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크잖아요. 뭐 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되면 규모가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명세서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예, 많이 나오고 이 스케줄에 이러한 명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건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해요. 그래서 분배를 해서 이제 어떤 뭐 개발 1팀은 이쪽 거, 개발 2팀은 저쪽 거, 뭐 이런 형태로 나눠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 즉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에 적용할 우리가 기본 규칙이 있죠. 딱 보면 틀이 있어요. 틀.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거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그룹이다. 생산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 회사도 막 중구난방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러이러한 부품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본 규칙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점수 등급을 A에서 F까지 이건 학점 관리 프로그램을 예를 든 건데 점수 등급을 우리가 A에서 F까지 나타내려면 어떤 점수 구간에 우리가 보통 A는 9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사이잖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A 뿔 뭐 A0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학교가 정해놓은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명세서로 가져오는 거죠. 명세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 어떠한 학점을 부여하고 어떤 구간에는 비학점을 부여할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 분석하고 하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와 같은 형태로 목록화시켜 주는 게 바로 명세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명세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작성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작성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명세서 작성하면 이제 그의 명확한 이제 어떠한 플로우에 의해서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순서도보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떠한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자바나 C++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뭐 상속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상속 계층도도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순서도는 좀 아주 큰 틀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순서도를 이제 작성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조금 조금씩 없어져 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려 그러면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나 아니면 PLC 이제 만지는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장비단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은 순서도가 거의 필수적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도라는 거는 플로우 차트라고도 하고요. 서술형으로 기입된 알고리즘이 있죠.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에서는 분기를 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는 반복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도형과 화살표 등으로 우리가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순서도인데 이 순서도는 아무리 이제 활용성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우리 정보 처리 관련돼서 자격증 시험에 순서도 문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앞에서 우리가 명세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도는 아래와 같이 이것도 한 가지의 예시일 뿐이지 그 학사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기호를 먼저 우리가 법내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과 끝.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뭐 사다리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거는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른 목골이 있어요. 마른 목골은 분기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쭉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if라든지 조건문을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조건식. 그러면 조건식에서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이면 내려가고 거짓이면 우측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순서도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분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프로세스의 흐름. 알겠죠? 요거를 알고 요거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법내 이러한 도형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순서도 기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딱 필요한 것들만 지금 여기에 해놓은 거지만 또 더 있어요. 뭐 자가 뭐지 테이프 저장 장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도도 볼 줄 알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먼저 자, 시작과 끝을 내는 동그라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이건 뭐예요? 입력이다 그랬어요. 이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죠. 자, 프로그램이 딱 떴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 있으면 입력을 다 해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몇 년 몇 월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월 며칠을 입력을 하든지 그러면 월을 추출을 할 것이고 이거는 프로세스 처리하는 거죠.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학기냐 2학기냐 1학기에서 하계냐 또 2학기에서 동계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기를 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1학기입니다. 1학기에 그리고 1학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학예 수업이고, 그죠? 계절 그 수업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분기를 타서 1학기를 출력을 1학기를 선택을 했다. 그럼 1학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죠. 요일, 요일을 입력받아서 그 해당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수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이제 분기를 타게 되겠죠. 있으면 수업 요일을 출력을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아니라면 휴일을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업에서 시간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입력을 받으면 시간에서 또 시간이 그 시간대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주간과 야간이 있잖아요. 대학교에도. 그죠? 그와 같이 시간대를 입력을 해주면 스케줄이 출력이 시간대가 있다면 그 스케줄이 출력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입력을 안 했다, 없다, 아니면 시간을 입력했는데 그 시간을 입력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 될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스케줄 출력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떠서 뭐 가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야, 다른 뭐 2학기를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 학예 이걸 출력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재실행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순서도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 활용성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한들 그래도 이 C 언어가 나온 지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개발자들이 이러한 순서도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가 짜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로 옮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코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은 어떤 표현하는 방법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거고, 순서도는 기호에 맞게끔 우리가 루틴을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도를 기준으로 해서 컴파일러를 통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녹색 부분은요, 기업에 들어가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작성을 했고, 이 사람이 누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덧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만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한 건지 등등.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언제는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 이 소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런 요거 녹색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아니고요. 주석인데,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주석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에 막 우리가 막 뭐죠? 알고리즘을 써서 막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그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주석을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명문을 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개발할 때는 막 10시간, 열 몇 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에 거쳐서 자기가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주석을 안 달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절대 없습니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마다 주기로 해서 게임 업체에서 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업체,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 업체에서는 업데이트라는 걸 하죠.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버그라든지 이제 뭐 안 좋은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라고 이제 피드백이 오면 그에 맞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100% 고객의 입맛에 맞춰주는 프로그램은 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개선 사항을 받아들이고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수정을 잘 해나가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잘 팔리고 못 팔리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의 성실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하면 정말 그 프로그램은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짰는데 주석을 안 달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에러가 떴어. 스팍이 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개선을 안 해주면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쓰겠죠.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그걸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일주일 넘게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근데 주석 안 달아놨어. 그러면 몇 달 뒤에 자기가 보잖아요. 보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몇 시간, 며칠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단숨에 알아낼까요? 못 알아내죠. 맞잖아요. 자기가 짠 프로그램도 자기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이해가 될까요? 더더욱 안 되겠죠. 자기가 짜지도 않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 주석을 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에 그쪽에서 스팍, 즉 에러 아니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단숨에 캐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샵 include standard io 헤더 파일을 땡겨왔고요. 포함하다는 뜻이고 int main void에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printf는 그냥 프린트 출력해라 펑션 이게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io 여기에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직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역슬러시 n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한 줄씩 계행을 하는 거예요. 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렬로 쭉 해서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 도스창에 띄우겠죠. 그죠? 아, 도스창이란다. 저 이제 콘솔창에 띄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그대로 출력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스 코드로 일단 개발을 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기준으로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기준으로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소스 코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그래도 알아보기 쉬운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아, 프린트, 출력해라. F는 펑션의 약자입니다. 함수라는 약자죠. 그래서 펑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한글로 다 돼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CPU가 알아듣나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0과 1밖에 즉 0과 1로 구성되어진 기계어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아울러 가산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더하기밖에. 그죠? 그럼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기계어로 만들어 줘야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 기계어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바로 컴파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간이 이해하는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과정.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당연히 기계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컴파일 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거는 플랫폼이고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C 언어나 C++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그거를 소스를 치고 컴파일러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컴파일러에서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이 컴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알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우리가 깔아서 이제 할 건데, 거기에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 실행을 눌러보면, 제일 먼저 소스 파일에서 .c 파일로 이렇게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거치면서 .c로 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을 합니다. 01010101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컴파일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을 만듭니다. 오브젝트 파일은 .obj로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고, 근데 이 C라는 하나의 파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뭉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듯이.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이제 생성을 하고 링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include 뭐 standard io.h 헤더 파일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 파일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링크까지 다 거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실행 파일인 exe, execute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execution의 약자로서 얘를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제 비로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적어 놨는데요. 오브젝트 파일은 기계어 혹은 그에 준하는 이진 코드로 이루어진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건 컴파일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처리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의 필수 요소는 컴퓨터의 CPU가 직접 실행하는 코드인 기계어이다는 거예요. 0과 1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링크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 커널과 연결하여 실행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널은요,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며 그리고 운영체제의 모든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커널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커널은 뭐 서비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링크, 오브젝트 파일은 기계어로 되어 있다. 링크는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파일들을 링킹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관련 파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널은 이제 가장 OS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고,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모든 다른 부분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스코드 작성하시고 컨트롤 F5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도스 창에, 커맨드 창이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실행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과정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폴더를 찾아 들어가 보잖아요. 찾아 들어가 보면 이미 obj 파일하고 exe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실습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과 디버깅인데요. 자, 실행 파일, exe 파일이다. 그죠? 소스 코드를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거쳐서 실행된 파일이 생성된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죠. 그죠? exe 파일은. 그리고 실행 파일은 완벽한 기계어일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010001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램에 로딩이 되면서 그거를 CPU에 하고 CPU가 연산을 하면서 0101을 이제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CPU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버깅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디버깅이라는 용어는 IT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디버깅은 소스 코드의 문법적 오류, 즉 신텍스 오류라든지 논리적 오류,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지 발견하여 오류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에러 몇 번에서 에러 났던데 디버깅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디버깅을 해서 무엇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코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났다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는
일종의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디버깅이라고 해요. 소스를 수정하는 거, 잘못된 코드를 바로 잡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디버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버깅 과정은 수없이도 많이 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그래도 나는 자기가 테스트한 게 완벽하게 테스트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일부 베타 테스트를 해줄 사람들을 모아서 뭡니까? 여러 가지 상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면서 베타 테스트를 해줄 사람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베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에러나 프로그램, 나 혼자 테스트 검증을 하는 것보다 수백 명이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결코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릴리즈를 하게 되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원래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었는데 어떠한 던전이라든지 게임을 치면 어떠한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런 기능을 좀 추구해 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 회사들, 개발 회사들은 개발해주고 그걸 유지보수해주면서 달달이 얼마씩 받아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기면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실행이 될 것이죠. 이와 같이 앞에서 봤던 8단계를 거쳐가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끝에는 유지보수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프로그램 유지보수 방법도 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한 2, 3년 지나면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제 또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변화한다든지 정책이 변하고 이러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뜯어 고칠 때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뭐 해주는 유지보수도 존재하니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컴파일러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을 이렇게 설치를 쭉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첫 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들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야 될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이론적인 공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실기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예.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죠.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